본격적으로 역사에서 활약하는 중달의 모습 살펴보시죠. 사마이가 208년 나이 30에 늦은 출사를 했는데 이후 7년간 215년까지 별다른 활약의 기록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마이는 예의 그 납작 엎드림, 그것을 통해 조시부자의 신임을 회복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으리라 생각할 수 있죠. 7년 동안 인대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니죠. 가축을 키우는 일도 맡고 밤새도록 일해다가 갖다 바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이 기간인데요. 이때 중달이 맡았던 관직이 의랑, 주부 이런 것들인데 나쁜 관직은 아니에요. 물 먹는 자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찬찬히 보면 좀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랑이라는 자리는 이게 좀 묘한데요. 의랑이 되고 나서 에이 이제 나 안 해 하고 낙향한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리의 역할이 그 황제의 고문 일을 하는 건데요. 말이 좋아 고문이지 황제가 뭘 특별히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입 다물고 앉아있기만 해야 하는 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이고 진취적, 능력 좋은 사람한테 이 일을 맡기면 굉장히 답답하죠. 혹자는 놀고 먹으니까 엄청난 꿀보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의욕과 야심 있는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힌다는 건 일종의 좌천일 수가 있죠. 일부러 견제하기 위해 앉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달은 불만 없이 받아들이고 입 다물라면 다물고 묵묵히 이를 잘 받아들입니다. 주부라는 자리는 주로 문서 기록 같은 걸 하는 자리죠. 밤을 새워서 맡은 바 직무를 다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건 이 주부 시절을 아마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입 다물라면 다물고 기록하라면 하고. 그러나 중달의 진짜 능력은 이렇게 앉아만 있거나 붓 놀리는 일이 아니라 바로 전장, 순간적인 판단력이 극도로 중요한 그런 곳에서죠. 사실 중달이 삼국지내에서 다른 인물들에 비해 능력이 탁월하다는 건 바로 이 순간적인 의사결정력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인 것 같기도 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재능이 있고 그래도 이게 없으면 말짱 꽝인 경우가 많죠. 215년 중달은 드디어 조조군의 장로 정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빼어난 판단력은 서서히 역사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죠. 장로는 다들 아시지만 그 유명한 오두미도의 교주였죠. 후한 말에 크게 유행했던 도교의 두 종파가 바로 황건적의 태평도와 이 장로의 오두미도였는데 얘기 나온 김에 조금 짚고 넘어가죠. 이 오두미도의 창시자는 장로의 할아버지인 장릉으로 알려져 있죠. 이 장릉이 총나라 지역에 공명산이란 곳이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신선도를 배워가지고 24편의 도서를 저술했습니다. 그게 오두미도의 교본이 된 건데 그래서 오두미도가 특히 촉 지역에서 상당히 강했죠. 이름이 오두미도인 건 입교할 때 쌀 5마를 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태평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태평도의 경우는 약간 그 좀 현실 참여적 그런 반면에 오두미도는 좀 현실 도피적. 그래서 태평도는 썩은 한실 정부를 무너뜨리고 우리들의 태평 세상을 만들자라고 해서 일어났던 거고 그야말로 한나라를 휘청거리게 만들 엄청난 파워를 한때 발휘하기도 했었죠. 휘청거리겠다는 것보다는 이게 한나라 몰락의 촉매제가 된 거죠. 이 난을 통해 호족 군벌들이 더 세상을 휘젓게 된 거고 특히 황건적 잔당 세력을 각지의 능력 있는 군벌들이 흡수하여 더 큰 야심을 품게 됐던 거지 않습니까? 우린 황건적의 난이 실패했다고 알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나중 황건 잔당들 상당수를 흡수해서 엄청난 자기 세력으로 삼은 게 바로 조조 아닙니까? 그 조조의 아들이 한나라를 멸망시켰고 근데 이 태평도와는 달리 오두미도는 적극적으로 무슨 조정을 쳐부순다 이런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의 그 독립된 공간 하나를 정해서 거기서 본인들끼리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지향했죠. 그래서 그 지역으로 골라진 것이 바로 한중입니다. 한실중앙조정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지고 밖에서 들어오려면 굉장히 험난한 독립된 지역. 예전에 제가 제갈량 북벌 시리즈 때 설명드렸지만 이 한중이 위로는 진령산맥 등 여러 산맥들에 둘러싸인 분지지역 아닙니까? 본인들만의 고립된 유토피아를 세우기에 참으로 최적인 장소죠. 근데 이게 전란기가 아닐 때는 고립 유토피아로서 괜찮은데 전란기에는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한 요충지란 말이죠. 저 위쪽 관중지방으로 나아가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또 반대로 위에서 촉으로 아래로 밀고 오려고 해도 너무나 중요한 요지죠. 태평도든 오두미도든 당시 급격한 교세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건 역시 병의 치료였죠. 태평도에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우선 9마디 지팡이를 가지고 이압 하면서 주술을 부립니다. 그러면 치료받는 환자는 이제 과거에 자기 잘못을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뉘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술사가 그 환자에게 부수라고 해서 부적을 태워서 재를 넣은 물인데요. 그걸 먹게 해서 병을 치료했다고 하죠. 오두미도 같은 경우는 일단 쌀 5마를 내고 교단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정실이라는 건물에 그 환자를 들어오게 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종이에 본인의 이름과 그리고 자신이 지어온 죄를 쓰고 그걸 자백하는 의식을 가집니다. 그리고 천지수, 하늘 땅 물의 세 신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 다신 죄를 짓지 않겠다는 문서, 그걸 삼관수서라고 하는데 그걸 산꼭대기, 땅속, 물속 이렇게 세 군데에 비치를 합니다. 이런 맹세하는 과정을 통해 병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 화약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화약의 시초가 도교술사들이 행하던 연단술 거기서 출발을 했다. 불로장생의 단약, 치료제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물질을 혼합하고 가열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이거 섞어서 불과하니까 엄청난 폭발력이 나온다. 그런 것도 발견하고 마치 중세 연금술이 화학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것처럼 실제로 장릉 등 오두미도 최고의 지도부는 이러한 단약 제조술에 대한 정보를 숱한 실험을 통해 보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RPG 게임이나 그 전설에서 보는 파괴 마법사, 불을 내뿜고 폭발시키고 사실 그런 원형이 바로 이런 비밀리에 전해져 그들끼리만 공유되었던 인화성 물질 제조술 그런 데서 파생돼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치료제 약품으로서의 성과도 있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오두미도에서 종단에서 주는 약을 먹고 나았으니까 그런 엄청난 세력이 형성되었겠죠. 실제로 오두미도는 긍정적 사회 기여도 많이 했어요. 신자들의 기부로 받은 재산을 사회 환원도 했습니다. 의사라는 무료 숙박 시설을 사람들에게 제공했는데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쌀, 고기 등을 비치해 놓고 어려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죠. 근데 이것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욕심부려서 가져가면 하늘에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죄를 짓고 온 사람이 넘어오면 이를 숨겨주기도 했다고 해요. 여튼 이런 의료, 자선 등 다양한 사업의 성공으로 인해 오두미도와 장로는 한중에서 강한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 한나라는 기본적으로 호족들이 인정받는 나라였기 때문에 한실 조정에서도 이런 장로에 대해 인정해주고 태평도처럼 한실을 공격한다 그런 것도 아니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거였으니까 조선에서도 그를 태수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장로는 익주 유씨 집안하고는 계속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리상 처음엔 익주 지배자 유원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원하고 같이 한중 태수도 쳐서 공격하고 한중에서 장안으로 가는 길도 끊어서 유원에게 도움도 주고 유원도 장로의 한중 지배를 인정해줘요. 근데 유원 아들 유장 때부터 그쪽 집안하고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장로의 어머니가 이제 노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하고 유장 아버지 유언하고 이제 그 내연의 관계였거든요. 이 노씨라는 분이 굉장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도교의 양생법을 써서 아주 실제 나이보다 굉장히 젊어 보였다고 하는데 유언 때는 이 그 장로하고 이쪽하고 사이가 좋았죠. 그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의 아들이니까 장로가. 근데 유언 죽고 아들 유장이 이제 리더가 되니까 이제 그 이 아버지하고 바람폈던 이 노씨가 너무 안 입고 온 거죠. 그래서 유장이 당시 촉에 있던 이 여인 노씨를 그만 죽여버립니다. 당연히 장로하고는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유장하고 장로가 막 서로 치고받고 많이 싸웁니다. 근데 유장이 딴에는 장로 정도야 이길 수 있겠지 싶었는데 군사 보내서 공격할 때마다 장로에게 판판이 패해요. 여기에 자신을 얻은 장로는 완전히 독립세력으로 떨어져 나와서 한중 이름도 한영이라고 바꾸고 거의 거기에 왕처럼 되죠. 실제로 당시 장로 휘하에서는 그 장로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나 벌이는데 휘하 백성들이 웬 오그로된 인장 하나를 가지고 와서 아니 농사 지으려고 땅을 파보니까 거기서 이런 인장이 나왔습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필히 왕이 되시라는 하늘의 계시입니다. 어서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런 퍼포먼스를 다 꾸민 거겠죠. 기분은 좋았겠습니다만 장로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 괜히 이에 해벌레 해서 왕이 되었다가는 나중에 화를 당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고민 끝에 거부를 합니다. 나중에 한중왕은 아시듯 유비가 되죠. 그럼 이 장로를 그 조조가 토벌하게 된 경위를 좀 보시죠. 근데 이 과정이 좀 황당해요. 원래는 조조가 211년에 한중을 치려고 하는데 예전 적벽대전 편에서 잠시 말씀드렸죠. 208년 적벽대전이 사실은 그렇게 큰 패전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가 211년에 조조가 대규모 먼 원정을 또 했다는 것. 수십만 명 몰살 그런 대표였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느냐. 바로 이 221년에 치려고 했던 게 원래는 그 한중의 장로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211년 전투는 바로 서량의 마등 한수와의 싸움이죠. 그냥 무대책으로 양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적벽대전에 비해 이때의 조조는 환골탈태하여
마초 한 수를 적절하게 이간질하는 정보 첩보전을 유용하게 써가지고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 마초가 아니라 장로를 치려고 했던 거예요. 211년에 종료시켜서 장로 치러 가는 거였는데 이 움직임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마초, 한수 등 서량 세력이 야 이거 우리 치러 오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조조에게 함께 들고 일어나서 싸움이 거기서 먼저 벌어지게 되죠. 뭐 결과는 다 아시는 바이죠. 마초가 지는데 이건 나중에 마초편 할 때 더 세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마초는 패주해서 나중에는 그 한중의 장로에게까지 의탁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때 관서 지역 사람들 수만 명이 그 유명한 자오곡을 타고 한중 장로에게로 넘어왔다라고 해요. 이 장로는 마초를 상당히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대해줬습니다. 재기할 수 있도록 서포트도 해주고 특히 자신의 딸 장기영을 마초에게 시집 보내려고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장로의 측근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 무산이 되었는데요. 당시 반대했던 핑계는 마초가 자신의 가족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므로 딸을 줘선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실제로 보면 마초가 도주할 때 자기 부인을 좀 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 장로도 조조의 공격에 의해 한중을 잃게 되는데 나중에 도망갈 때 창고에 모아놓은 숱한 보물들이 많았거든요. 부하들은 이게 조조한테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걸 불태우자고 합니다. 근데 장로가 여기서 태우지 않고 그냥 창고에 자물쇠만 걸어놓고 도주를 합니다. 나중에 이 보물을 손에 넣은 조조는 이걸 불태우지 않은 점에 대해 장로를 굉장히 좋게 보았다고 해요. 결국 장로는 추후 조조에게 항복을 하는데 이 항복에 대해 조조가 상당히 파격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후회봉하고 시급도 무려 1만 원을 내렸다고 해요. 배송지가 야 이거 너무 지나치다 라고 했을 정도로 파격적인 대우였죠. 그리고 원래 마초한테 시집 가려고 했던 장기영을 조조가 자신의 아들과 결혼도 시켜줍니다. 바로 이 장로 딸과 조조 아들이 합해서 낳은 그 자식이 조환이죠. 이 조환은 바로 위나라의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나중에 사마씨 가문에 의해 허수아비 황제로 세워졌다가 결국 폐위되고 사마씨에게 황위를 이양하죠. 바로 이 장로 토벌전에서부터 중달은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난 7년간의 노력으로 신뢰와 발언권을 결국 얻어낸 모습이죠. 이때 당시의 주변 정세는 이랬습니다. 이전에 유비가 유장을 무너뜨리고 익주를 차지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유비가 익주를 먹으니까 손권이 빌려줬던 형주를 다시 돌려줘라. 이게 뭐 빌려준 건지 아닌지 등등 이야기는 지난 적벽대전 시리즈 4편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엔 유비가 돌려달라는 손권의 요청을 사뿐히 묵살하죠. 이렇게 묵살합니다. 양주를 더 먹으면 그때 형주를 돌려주겠소. 이러니까 손권이 대분노해서 유비에게 선제 공격을 가하죠. 형주 3개군을 강습하는데 유비도 질세라 5만 군사를 이끌고 형주로 나아갑니다. 일촉즉발이죠. 그리고 관우를 익양으로 보내는데 여기서 관우와 노숙의 살벌한 단판, 익양대치가 발생을 하죠. 바로 이렇게 손유가 아웅다웅하고 있을 때 조조와 중달이 한중으로 쳐들어왔던 겁니다. 이에 급격한 위기감을 느낀 유비는 여기서 손권하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손권의 안을 수용하는 타협을 하게 되죠. 형주를 반으로 갈라먹고 서둘러 다시 익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유비 측의 혼란했던 정황을 명확히 읽은 중달은 한중을 먹은 조조에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유비 그자는 속임수와 무력으로 유장을 꺾고 촉을 손에 넣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촉의 민심은 유비에게 완전히 귀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유비의 기반은 탄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강릉에 가서 선권하고 아웅다웅하고 있으니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흐름을 타서 한중에서 더 밑으로 치고 내려간다면 필시 익주는 진동할 것이고 우리에게 와야 될 것입니다. 성인은 천시를 거스르지 않고 또한 놓치지도 않는 법입니다. 결단을 내리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조조는 중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조조는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고통은 만족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한다. 이미 농을 얻었는데 또 다시 촉을 얻기를 바라는 건 너무 심한 것 같구나. 이렇게 말하고 밀고 내려가질 않는데 이건 조조의 판단이 완전 틀린 거였죠. 천하의 조조도 말년에 이렇게 판단력이 쇠약해졌는데 아무래도 적벽에서의 실패가 트라우마가 좀 남았던 것 같아요. 형주 항복받고 조와 내친 김에 강남까지 쭉 가자 이랬다가 큰 손해를 봤던 거 아닙니까? 그 손해 포기야 논란이 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웬만큼 얻었을 때 좀 자중하자. 그때도 가후 말 듣고 형주 먹고 참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생 기조가 좀 바뀌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완전 오판이었죠. 이때는 정황상 당연히 중달 말대로 밀고 내려갔어야 했습니다. 손권이야 형 때부터 이미 강동에서
자리를 잡아왔던 사람인데 반해 유비는 이제 막 익주를 먹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던 손권 휘하 호족들도 조조라는 명성에 그렇게 흔들흔들 했는데 하물며 기반 안 닦인 유비와 더 말할 나위도 없었던 것이죠. 조조가 밀고 가면 중달 말대로 익주 호족들이 흔들흔들하며 조조로 붙을 가능성도 있었고 뭐 유장 배신하고 유비한테 붙은 사람들이 또 뭐 배신 한 번인데 두 번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공은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실패는 사람을 위축되게 만든다. 둘 다 피해야 할 일이죠. 조조가 계속된 성공을 통한 지나친 자신감은 적벽의 화가 되었고 적벽의 실패는 심리를 위축시켜 이런 익주 먹을 기회를 놓치는 일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이라는 고정관념은 늘 버리고 언제나 카멜레온처럼 때, 장소, 사람의 상황에 맞게 플레이하겠다. 조조가 대단한 인물이긴 했는데 100%의 천하를 먹을 정도의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중달말을 안 들은 건 유비가 자리 잡을 시간 주고 추후 반격으로 한중을 뺏기는 결과를 불러오고 말죠. 조조가 한중을 계륵이라고 했는데 사실 한중은 노른자가 될 수도 있고 계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한중을 계륵으로 만든 건 조조 자신의 오판 때문이었죠. 아니 왜 한중이 계륵입니까? 이거 엄청난 딱 봐도 유충지인데 북쪽으로 넘어가는 거, 남쪽 내려오는 거 딱 중간 분줄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왜 계륵이 되었습니까? 처음 한중 먹을 때 중달 말 안 듣고 여기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계륵이 된 거죠. 왜냐하면 한중에서 딱 멈추면 이게 죽도밥도 아닌 거거든요. 이 한중 자체를 더 남쪽으로부터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위에 거대한 산맥 때문에 뭐 구원군이나 원조 보내기가 너무 어렵고 이 북쪽 관중지방하고 한중이 동떨어져 고립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반면에 내친 김에 치고 내려갈 거면 여기는 익주 정벌의 아주 요긴한 전초기지가 되는 거였죠. 중달의 최대 장점 바로 판단력, 정확한 의사결정 능력. 조조도 나중에 유비랑 한중 공방전을 이제 나중에 하는데 분명히 이때 결정을 후회했을 거예요. 아 그때 중달 말 듣고 그냥 내려갔어야 하는데 어쨌든 조조의 이 오판으로 유비는 인생 최대의 절정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죠. 한중 공방전은 추후 요청 테마셔서 별도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때부터 중달은 본격적으로 다양한 군사적 작전에 참가하게 되죠. 진서에는 장로정벌 다음에는 선권 토벌에 나섰다고 나오는데요. 근데 이 전투 후 선권이 조조에게 사신을 보내 스스로 조조의 신하가 되겠다라고 하며 1000명을 언급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조조더러 황제에 오르라 이거죠. 이 말을 들은 조조가 선권 이 아이가 지금 나를 화로 위에 앉히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선권의 애교술이죠. 겉으로는 조조에 굴복하는 듯 하면서 신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니 선권을 공격하거나 욕할 순 없는데 또 은근히 황제가 되기를 권하니 안 그래도 조조의 독주를 안 잊고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건 뭐 고도의 안티 외교, 한마디로 숙이는 척하면서 매기는 전략이죠. 과거 질문 주신 분 중에 중달은 과연 충신인가 역신인가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계셨어요. 이 선권의 매기기에 중달이 이런 건의를 조조에게 합니다. 한나라의 운수는 이미 거의 끝났습니다. 전하, 조주죠. 전하께서는 이미 천하의 10분의 9를 차지하고 천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선권이 신하를 칭한 것은 하늘과 사람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거의 조조 네가 황제도 된다 이런 발언이죠. 이게 뭐 그냥 이런 말 했나 보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실상은 이게 보통 발언이 아니죠. 보통 기존 황제 끌어내리고 당신이 새 황제 하시오 이런 말은 직접적으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말 잘못하면 대역 죄인으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조가 이런 중달 발언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다. 아직 나에겐 충심이 남아있다. 이런 충신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 중달을 희생양 삼아 숙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자식이 이런 건방진 권유를 나한테 했지만 나는 전혀 찬탈할 마음이 없다. 그 증거로 이런 말한 중달, 이놈을 옥에 쳐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 까딱 잘못하면 바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이 살벌한 정치판인데 그러면서 중달이 이 발언은 굉장한 승부수인 것이죠. 물론 그렇게 될 확률은 적었겠죠. 조조 본인은 청류 거두인 중달 이렇게까지 자신을 지지해주는 게 여러모로 좋았을 것이고 그렇게 중달 발언을 꼬투리 잡아서 역으로 칠 확률이야 적었겠지만 근데 그 확률과는 별개로 이런 발언은 아무리 적은 확률로라도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위험성은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정치적인 승부수죠. 괜히 이 발언이 사서에 기록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다 정치적 이정표가 될 만하니까 기록이 남은 거겠죠. 이때 중달의 나이가 대략 30대 중후반인데요. 이런 과감한 배팅을 결단력 있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중달의 이런 철저하게 조조에게 엎드리는 전략은 결과적으로 성공이었죠.
아마 몇 년 전 죽은 롤모델 순옥을 보고 크게 느꼈던 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한나라에 대한 충심 같은 걸 지금 따질 때가 아니다 상황에 맞춰가자. 근데 한실도 내다 버리라고 말한 중달이 나중에 조씨 황실에 대해서도 뭐 절대 충성할 턱이 없었겠죠. 조조가 거기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순옥과 달리 자신에 대해 이렇게 철저하게 엎드리고 핥아주는 청류, 거두는 조조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진서선적에 따르면 중달의 이 발언 이후 바로 나오는 게 중달의 승진 기록입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정없이 엎드린 그의 결단이 보상을 받은 것이죠. 다음 기록은 또 이래요. 이 이후부터는 늘 중대한 모의에 참여하여 매번 기책을 내어놓아 태자에게 중한 신임을 얻으니 진군 오질 주석과 함께 사우라 불리었다. 상당한 신뢰를 조씨 문중에 얻어내는 모습이죠. 이후 중달에겐 또 하나 거대한 정치적 고비가 찾아오는데 바로 후계자 책봉 문제였습니다. 조비와 조식의 형제 열전. 여기서 다들 아시다시피 중달은 과감하게 조비 쪽으로 올인 배팅을 합니다. 일단 이 후계자 분쟁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죠. 왜 형인 조비 놔두고 동생인 조식이 갑자기 부각이 되었을까? 아니 정석대로 형시키면 되지 이 왕들은 왜 이렇게 매번 동생을 밀어서 그 사단을 일으키는가? 일곡을 세웠던 이 대정치가들이 그냥 동생이 더 이뻐 보여서 그런 태풍을 불러일으켰을까? 그럴 턱이 없죠. 구조적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단지 조식이 워낙 똑똑해서 시도 잘 짓잖아. 천재적이고. 근데 조비라고 해서 딱히 형인데 밀려날 정도로 멍청했냐면 그렇진 않거든요. 선권이 이추 오나라 호족의 대표격인 육선하고 후계자 문제가 첨예화되면서 갈등이 터진 것처럼 이성계가 권문세족들에게 가장 덜 물든 어린 이방석을 밀은 것처럼 역시 조비 조식의 경쟁 역시도 호족과 그들을 견제하려는 조조의 정치적 알력이 밑바탕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조조의 능력 본위로 사람 선발하겠다. 이 어떻게 보면 뻔해 보이는 선언이 기존 국가 관료 체계를 서로 추천하면서 틀어주었던 청류 호족들에 대한 조조의 도전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조조, 조비, 조식, 조씨 가문과 중달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과거가 없었죠. 근데 과거가 없어도 중앙정부에서 관료를 뽑긴 뽑아야 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뽑냐? 원래 춘추전국 시대 관료를 뽑는 루트는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요. 대개는 세습이고 그게 아니면 군주가 특별히 얘기 좀 해보고 아, 이 사람 괜찮다 해서 특채로 뽑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 유명한 인물들 보면 군주 앞에 가서 막 썰 풀어가지고 감복시켜서 무슨 자리에 임명되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썰 풀어서 임명되는 경우는 대단히 소수고 대부분은 세습제였죠. 사실상 귀족정이었습니다. 중간에 진나라는 금방 망했으니까 당연히 한나라 초기는 전국시대 문화가 거의 넘어오는 거니까 스타트는 뭐 거진 비슷했어요. 초기엔 임자제라 그래가지고 3년간 관리로 근무하면 자기 아들이나 형제를 한 명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였는데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방식이죠. 방식인데 이제 그 인류의 역사가 기존에 그 세습 왕과 세습 호족들의 짝짝꿍이 엄청나게 오랜 기간 인류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그렇게 된 이면에는 사실 또 이게 정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정보가 완전히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보편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죠. 뭐 교육 자체도 공교육 개념이 도입되고 보편교육, 또 인터넷도 있고 책도 예전에 비해서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근데 이 옛날 시대는 그 정보 지식 공유가 잘 안 되거든요. 대부분 교육을 집안에서 받고 해봐야 동네에서 비슷비슷한 친한 사람들 자제들끼리 모여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지식 정보 공유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집안에서 3공을 배출했다 그러면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국정하고 뭐 글을 통해 쌓인 그 노하우가 학교나 인터넷, 책으로 공유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집안 내에서만 그 테크닉이 묶인다는 거죠. 근데 이 경험에서 나온 지식, 테크닉의 공유 이게 무시를 못하거든요. 왕 입장에서도. 시험 같은 체계화된 인재 선발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딱히 이 사람이 적절한 지식과 능력을 갖췄다. 그걸 평가할 툴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류 호족들은 해본 사람 아들을 또 시키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왕도 딱히 거기에 대해 반발을 못하는 거죠. 지금이야 처음 관료로 임명된 사람이라도 기존 사례, 규정, 데이터 이런 게 쌓여 있으니까 응용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일단 다 일일이 손으로 쓰기도 힘들고 일부러 문서화를 잘 안 시키기도 하죠. 자신의 기술을 자기 집안만 가지고 있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간이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대대로 축적되고 물려내려온 집단지성적 정보 데이터다. 그 가문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집안 가문을 중시하는 체계의 논리를 만들어 낸 거죠. 청류 호족들이. 뭐 서양 귀족들 역시도 뭐 비슷한데
이게 이제 더 나아가면 인류 역사 대부분을 지배한 세습 관료제, 세습 왕정제가 유지되는 기반 논리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지 않죠.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던 건가? 사실 이런 변화가 진짜 최근의 일이죠. 불과 1세기 전의 일인데 수만 년간 변하지 않던 이 세습 체제가 왜 바뀌게 됐을까? 뭐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그 보편교육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편교육이 없는 시대에선 여러 가지 중요한 지식과 정보 기술이 굉장히 한정된 집단, 가문, 그런 카르텔들만 공유를 했단 말이죠. 근데 교육을 통해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니까 배우고 나니 이건 뭐 별거 아니네. 왜 저 귀족, 호족 집단 애들만 해?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해도 나라 안 망해 이거. 옛날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었어요. 2000년 전 진승오광도 왕후장성의 씨가 어딨냐 이런 말 다 했었는데 부당함을 알면서도 그걸 뒤엎지 못하고 계속 좌절했던 건 그 카르텔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정보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뭐든지 사실 알면 별게 아니거든요. 막 무슨 자기가 대단한 거 배운 양 폼 잡는 사람들이 막 횡행하는데 자기가 무슨 대단한 학교 나왔다. 외국 가서 뭘 배워왔다. 그러면서 오만 잘난 척 다 하며 엄청난 지위와 수입을 자기가 누려야 한다고 그 당위성을 설파하는 이들이 일부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이제 몰라서 휘둘리는 거고 막상 알면 별게 아니거든요. 그래봤자 다 사람 사는 얘기인 건데. 이 지식정보의 독과점 카르텔, 여기에 불만을 느끼는 건 진승 오광 같은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 왕도 있었습니다. 사실 왕 본인도 세습받은 거니까 귀족, 호족들의 그 세습 정당성 논리에 대놓고 거부는 못하지만 살다 보면 이게 너무 안 입고,거든요. 그 왕들이 볼 때 이제 이거 뭐냐 이거, 나도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하는 거지만 쟤들은 뭐야 저거. 귀족 호족들이 가문빨로 계속 해먹으면서 왕알기를 우습게 보니까 우습게 보는 것도 보는 건데 또 결정적으로 행정 경험과 지식 정보를 철저하게 그 가문 사람들끼리만 그들끼리만 공유한다는 게 안 입고 온 거죠. 왕 입장에서도 뭔가 이 신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자기가 해당 실물을 워낙 모르니까 쉽게 내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카르텔이 공고해지면 예를 들어서 IT 회사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그쪽 경력 20년인 분하고 IT에 대한 토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바로 깨갱이죠. 그러니까 청리 호족 관료들이 무슨 법은 무슨 법입니까? 법과 그런 거 안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자기네들의 재량, 암묵지로 다스리면 황제 입장에서도 실물을 모르니까 신하한테 비록 아랫사람이지만 헤게모니를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호족들이 왜 법과를 싫어했는지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죠. 물론 법과도 부작용이 심했지만 근데 법이라는 게 부작용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안 좋네, 고쳐야겠네. 그러면서 계속 축적되어 온 게 오늘날 법이죠. 법으로 하면 암묵지가 아니라 실제 기록으로 서서히 국정에 대한 경험치가 쌓여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관리가 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래버리면 그 관리가 겪은 여러 실패, 성공, 경험 같은 게 그냥 뒤로 이어지지 않고 그 사람 때에서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호족 입장에서는 중간층들 입장에서 너무 좋죠. 왜냐면 자기가 물려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그 노하우를 싹 걔한테 물려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왕 입장에서는 엄청 깝깝한 겁니다. 사실 진시황이 괜히 법과한 게 아니에요. 폭군이라서 법과로 다 찍어 눌렀다는 식으로만 많이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데 그건 그 기록을 남긴 사가들 상당수가 호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역사의 그 똑똑한 왕들은 이들의 그 중간층들의 그 독점 카르텔에 좀 칼을 대야겠다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함부로 그랬다가는 또 이제 그 황제나 왕도 한 방에 날아가곤 했던 게 역사죠. 왜냐면 이건 철저하게 이권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 중간층 신하 호족들 패거리가 절대 쉽게 용납을 안 합니다. 딴 건 다 용납해도 이런 건 용납 못하죠. 법이 생길수록 중간에서 해먹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에서 신하에게 중임당한 그 수많은 왕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이러한 시스템에 저항하려고 하다가 이제 희생이 됐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개의 왕들은 타협을 합니다. 적당히. 한나라 시대는 어떻게 타협을 했는가? 지방 호족을 수도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해당 지역 내에서의 이권을 인정해주고 중앙정부 관료 자리도 함께 줍니다. 손잡자, 대신 나한테 반란 일으키지 마라. 타협이죠. 바로 이러한 공존정부, 이것이 후한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후한시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이 체제에 대해 변수가 반항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환관과 외척에 대두죠. 후한시대 행해진 이 향거리 선제라는 관료 임용 방식을 한마디로 청리 호족들이 지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친한 사람 관료로 선출하는 방식이니까 신하는 황제에게 있어서 부활하기보단 거의 파트너십에 가까운 거죠. 결국 중요한 때는 자기들 카르텔이 우선적이지 황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진심으로 믿을 만한 신하, 황제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손 내밀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환관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친척인 외척,
그래서 이걸 후대 청류 사가들은 무조건 환관만 악이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기술을 보였는데 사실은 선악 개념이 아니고 황제와 호족 카르텔의 대결에서 나온 정치적 구도일 뿐이었던 거죠. 그럼 환관만 나쁜가? 그럼 대대손손 지들 가문만 해먹으려고 하는 지들 친한 사람들끼리만 추천해서 중앙 권력, 지방 이권 다 퍼먹으려고 하는 청류 호족들은 그럼 그들만 무조건 정이냐? 법도 안 만들고 동네 왕초짓 대대손손 백성들은 서로 잡아먹을 정도로 곤궁한데 자기 배만 띵띵 불리던 그 호족들만 정이냐? 물론 사마랑이나 전종처럼 궁유를 한 좋은 호족들도 있죠. 그리고 또 그렇지만 환관이 그렇다고 해서 좋냐? 그것도 아니죠. 환관으로 엄청나게 비리를 저질렀던 환관들이 있었던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만 하여튼 딱 이쪽 전체만 선이다, 이쪽 전체만 악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환관의 자식 조조와 정통, 청류, 사마이가 왜 처음에 사이가 안 좋았는지, 중달이 왜 조조 밑으로 가기 싫어했는지, 그리고 조조가 왜 이상한 꿈 꾸고 난고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중달을 경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지 이 구조를 알면 정확히 이해가 되죠. 근데 조조의 청류에 대한 도전, 이게 한때는 성공하는 듯도 보였어요. 중달도 조조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 황제에 오르라는 뉘앙스에 아부도 하고 이건 조조가 행정이든 군사든 너무 실무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지할 필요가 적었다라는 부분도 크죠. 그러니까 사장이 부하한테 꼼짝 못하는 건 자기가 실무를 모를 때 얘기고 사장이 밑바닥부터 그래도 훤히 알아. 그러면 부하한테 휘둘릴 이유가 없죠. 조조도 사실 치안 담당관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관직을 하고 또 전투도 직접 나가서 지휘한 명지휘관이었고 그러니까 문무 행정 모든 일을 다 자기가 직접 해봐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호족 관료들 그들 카르텔에게 꿀리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은 처음부터 왕의 자식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밑바닥 실무를 해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하가 막 뭐라고 자기 입맛에 맞게 막 떠들어도 제멋대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조예 같은 황제는 제갈량 쳐들어오니까 막 허겁지겁 장압 불어올리고 중달 불어올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조예가 똑똑은 했지만 아무리 똑똑해도 경험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조조가 개혁을 하려고 했다면 자기 때에서 승부를 보았어야 하는데 그 개혁이 미완의 상태에서 아들, 손자 때에 넘어갔다는 건 이제 성공하기가 어려워졌다. 결국은 호족의 거두 중달한테 들어먹히게 되는 건데 대정치가 조조가 자기 때에서 못하면 어차피 어렵다는 걸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자기 때에서 왜 끝까지 마무리를 밀어붙이지 못했냐? 그 이유는 이제 원소라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원소가 살아있을 때는 그와 싸워야 하니까 순옥을 위시한 청류 호족들에게도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이제 원씨 가문을 제거하고는 왜 못했냐? 흔히 원가가 몰락한 게 원소의 무능, 한심한 아들들 때문에 망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게 진짜 껍데기만 겉핥기 하는 거거든요. 원소가 과연 그렇게 바보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원가 몰락도 알고 보면 원소가 바로 이 반호족적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던 부분 그리고 호족 간의 갈등과 투쟁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원소가 청류 호족들의 아이돌이었는데 뭔 소리야 이러실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그 맨 처음 부분 얘기고요. 나중엔 또 얘기가 달라지죠. 원소의 유명한 부하들 있지 않습니까? 전풍, 저수. 우린 지금 무조건 전풍, 저수가 훌륭한 신하들인데 이들의 충언을 원소가 말 안 들어서 망했다. 바보처럼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문제의 본질일까? 우리는 삼국지 직후시대 후대 사가들 대부분이 청류들이었다는 걸 좀 알아야 합니다. 전풍, 저수 역시도 청류 호족들이었거든요. 당연히 후대 사가들이 그들만을 일방적으로 좋게 기재해 줄 수밖에 없는 즉 객관적이지 않은 입장이었다는 거죠. 원소, 조조, 유비 다 마찬가지인데 이 삼국시대 주요 군벌들 캠프 내 인재풀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유협 동료와 호족. 유비로 치면 관우, 장비 이런 사람들이 호족이 아니죠. 그야말로 밑바닥에서부터 유협 집단 시절부터 함께 해온 동료들 아닙니까? 반면에 제갈량은 어떤가요? 유협 동료가 아니죠. 나중에 영입된 호족 세력이죠. 제갈량 장인 황승원 얘기 제가 많이 했는데 이 유협 동료와 호족이라는 두 세력 중에 그 리더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더 애착이 가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관우, 장비 같은 유협 동료 즉 친위파죠. 원소 내 세력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원소 본인도 청류의 아이돌을 자청하며 그들의 리더가 되기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전반부가 호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근데 이제 어마어마한 세력을 구축하고 거의 왕처럼 되고 보니까 아까 쭉 말씀드린 건 앞선 왕, 황제들이 했던 고민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또 자식 생각도 있고 야 이거 나 때는 어떻게 되겠지만 내 자식 때 가면 저 호족 세력들에게 완전히 휘둘리겠는데
실제로 휘둘렸죠. 우린 원씨 형제들이 그저 바보고 서로 이기주의자여서 내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유비 세력 내에서라면 이제 그 관우 장비가 춘희파, 제갈량이 이제 호족파 뭐 이런 구도로 간단하게 뭐 볼 수가 있을 텐데 뭐 다른 뭐 파들도 있지만 원소에게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곽도 봉기가 춘희파, 전풍 저수가 기주 호족파 뭐 이런 식의 구도가 되는 겁니다. 이 원소의 지역이 기청유병주 아니었습니까? 근데 곽도는 순욱하와 같은 예주 영천군 사람이고 봉기는 남양군 사람이에요. 원소가 자리 잡고 있던 그 지방 토호 출신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족 동료들은 일종의 M&A 파트너, 그리고 친위파들은 자기가 직접 고용한 직접 부하 이런 개념이거든요. 당연히 리더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내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계약 파트너보다는 친위파가 더 좋을 수밖에 없죠. 원소가 왜 전풍 저수 말을 안 듣고 곽도 말을 들었을까? 그냥 더 예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역사의 진실을 가리는 잘못된 퉁치기죠. 원소가 처음 세력을 형성해 나갈 때는 호족들과의 파트너십이 아주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천하 최강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파트너보다는 수하를 키워서 자신의 친미 지배체제를 더 공고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와 전풍, 저수와의 그 알력은 단순히 누가 더 예뻐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원소군 내부에서 이 친위파와 호족파의 정치적 갈등이 표면화가 된 것이다. 봉기하고 전풍하고 뭐 무지하게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갈등에서 원소가 친위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풍 저수를 내친 게 딴 게 아니라 자신의 힘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이 선 원소가 호족들에게 기대지 않는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린 그냥 연임만 보고 원소가 간신에게 놀아나서 충신 전풍 저수를 벌였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과거 청류 사가들이 자기네들만 무조건 깨끗하다, 환관은 무조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매도했던 것처럼 이 친위파들을 간신으로 그리고 전풍 저수를 무조건 훌륭하게 묘사를 한 것이죠. 역사는 인간이 쓰는 거고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입장이 있기 마련이다. 그 쓰는 사람의 입장도 잘 고려해야지만 진실을 올바로 볼 수가 있다. 그게 제대로 역사를 보는 거다. 전풍 저수의 숙청은 바로 이런 정치 구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간신 충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말이죠. 원소가 왜 조조한테 무너졌냐? 우리는 그저 원소의 무능과 우유부단함 때문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그 내분을 통한 호족 세력들의 이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원소 사후 아들들의 내분도 그 형제끼리 그냥 뭐 싸웠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파벌들이 서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각각의 아들들을 내세워서 싸운 것이다. 그게 본질이죠. 이 조조의 경우는 원소가 짱 먹었다고 섣불리 호족들을 배제하고 친위 정치체제를 구축하려 하다가 몰락한 걸 보고 야 이거 조심조심 진행해야겠구나. 순옥 같은 청류 거두를 품에 안고 가면서도 동시에 능력에 따라 사람 뽑겠다라고 하는 반호독 정책을 슬금슬금 펴는 그런 양면 전술을 핀 것이죠. 호족 중에서도 그렇죠. 자기는 호족이지만 원소, 조조 이런 사람들이 워낙 세지니까 호족임에도 불구하고 친위파로 가서 달라붙는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조조가 왜 뜬금없이 형인 조비 냅두고 조식을 밀어 올리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 단지 조식이 예뻐서 그랬다. 시를 하도 잘 짓고 똑똑해 보여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은 퉁치는데 상식적으로 조조 정도 되는 정치인이 그렇게 단순할 턱이 있겠습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조비가 아니라 조식이라고 해서 그가 뭐 엄청 힘이 세서 호족들을 다 눌러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리는 없는데. 근데 왜 그럼 조식을 밀었냐? 그 시라는 것의 정치적 함의를 좀 봐야 되거든요. 조식이 시를 잘 짓는다, 똑똑하다, 조조가 예뻐했다. 그래서 걔를 시키려고 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왕 뽑는 게 무슨 시인 선발대회도 아니고 아까 조조가 호족들의 정치 세력화에 대한 견제 카드로 능력 있는 사람 뽑겠다라는 걸 꺼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조식의 시 능력을 중시해서 형과 동생의 가문 내 순서를 뒤엎겠다라는 건 타고난 가문이라는 기존의 등용 기준을 철저하게 개인의 능력으로 옮기겠다는 일종의 그 프레임, 시프트의 선언인 것이죠. 조식이 빼어난 시인이었다는 것에는 바로 이런 당대의 사회를 뒤흔들 정치적 변혁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얘기를 안 하고 무슨 뭐 사랑을 해서 애정이 가서 밀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시 창작 능력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과는 상관이 없죠. 순수하게 개인의 능력. 중달을 위시한 조조에게 눌려있던 호족들이 조비 쪽으로 쫙 줄 설 때 조조는 조식을 밀면서 봐라 조식이 얼마나 천재적인 개인 능력을 가졌냐. 난 이제 개인 능력 본위로 가겠다. 근데 호족들 입장에서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죠. 본인 개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동생이 형을 업고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 즉 가문 질서를 없는다는 것은 청류들이 미는 가문의 가치, 질서
이걸 무너뜨리겠다는 거고, 이는 곧 청류들의 기득권을 깬다는 의미하고 동일시되는 거죠. 조조는 조식이라는 그 상징을 통해서 청류 호족들의 그 카르텔을 깨부수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식이 역전에서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 자신이 가문적 질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 능력으로 리더가 된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아버지 조조가 내세웠던 가문, 조상, 집안이 아닌 철저히 개인 능력으로 사람 뽑겠다. 이 기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실제로 뭐 책 많이 보고 공부 잘하고 시 잘 짓고 이런 사람들이 중용이 됐겠죠. 근데 이건 기존 기득권인 청류 호족들 입장에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프레임의 변화였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가문, 뒷배가 배제됐고 개인으로 프레임이 옮겨지면 질수록 불리한 거니까요. 중달 같은 호족들이 조식을 싫어하고 조비에게 달라붙은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바로 이런 조지의 정치적 꿍꿍이를 못 봤을 리가 없는 것이죠. 이 조조란 인물의 가문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데 어떻게 보면 아주 별 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당대 최고의 환관, 거두, 조 등의 손자라는 면에서 대단한 가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청류 호족들 입장에선 조조의 가문은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어디서 굴러먹는 택도 없는 환관 자식이 뭐하는 거야 이런 심정이 있었을 거고 조조 입장에선 또 그들이 자신을 그렇게 보는 게 열받죠. 개인 능력으로 나한테 상대도 안 되는 것들이 집안 좋은 데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관직도 날로 먹고 엄청난 부도 독식하고 뭐야 저것들. 조비와 조식의 대결이 바로 이 구도죠. 조비가 동생 조식에 대해 가지는 장점, 정치적 장점이 뭡니까? 형이라는 거죠. 이 형이라는 건 근데 자기 개인이 잘해서 얻은 타이틀은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형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태어남과 동시에 그냥 저절로 생긴 우월적 백그라운드 이게 바로 청류 호족 가문들이 내세우는 가치하고 이제 동일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비 조식의 대결을 그냥 이제 편애받는 동생과 형의 대결 이런 게 아니고 가문빨로 기득권을 누리던 청류 호족들에게 저항하려고 했던 일대의 반항아 조조가 조식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개인 능력이 아닌 기존 자기네들의 카르텔로 질서를 그대로 수호하려고 했던 청류 호족들에게 도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대결의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조비였죠. 이 얘기는 결국 시대의 이단아 조조 역시도 수백 년간 이어져 오던 헤게모니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원소가 호족 전풍 줘서 내친 것처럼 한번 작정하고 들이받아 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강하던 원가도 호족 반감을 사고 그 때문에 사분오열돼서 무너지는 걸 보았으니 막상 밀어붙이려고 하다가도 아직 천하가 통일된 게 아닌데 이거 조식 밀었다가 호족들이 집단 반발해서 나라가 사분오열되면 우리도 원가 꼴 나겠다. 이런 공포가 있었을 거고 결국 거기에 굴복을 한 것이죠. 조비의 승리는 곧 조조의 굴복입니다. 근데 이 조식을 밀려고 했던 이 정치적 해프닝은 결국 추후 사마중달 좋은 일만 해준 꼴이 되고 맙니다. 왜냐면 아빠 조조가 워낙 카리스마 있고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조비 본인은 야 이거 저 아버지가 저렇게 밀어붙이면 정말 조식이 나 제끼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공포감을 심각하게 품었었거든요. 실제로 호족들은 조비 쪽으로 줄쓴 부분도 있고 그들이 또 조비 본인 역시도 그걸 싫어하지 않고 또 이용하려고 했죠. 자기 세를 불려서 정치적 파워로 조식의 추격을 뿌리치고 후계자가 되려고 한 거고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워낙 대단한 인물이니 막판까지도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후계자로 결정되고 나서 조비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가슴 졸이고 간절했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승리 소식을 들은 조비는 채통도 있고 옆자리에 있던 신비를 거침없이 끌어안고 정신없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신비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딸인 신헌영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준 일화는 유명하죠. 신헌영은 그 기뻐 난리 부를 수를 추었던 조비에 대해 이렇게 편합니다. 태자는 군주를 대신해 종묘사직을 지키는 자이니 그게 됐다면 우선 근심하고 걱정을 해야 마땅합니다. 헌데 기뻐하다니요. 이것을 보니 위나라가 융성하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말씀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신헌영은 조비의 광복한 기쁜 표현에 대해 그의 경망스러움만 탓하고 있지만 실상 이건 그야말로 조식과의 경쟁이 피말렸다라는 얘기일 거고 이는 곧 조조의 힘과 의지가 그만큼 강력했다. 박빙의 승부였다라는 얘기죠.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승부였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은 이 피말리는 승부를 통해 오히려 조비가 자신 쪽 라인에 섰던 호족들을 추후 더 아껴주고 중용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을 만들었다는 데 있죠. 영웅 조조 밑에서 몸을 사리고 낮추며 때를 기다리던 중달에게 있어선 그야말로 비상의 때가 서서히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중달의 본격적인 맹활약상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